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연을 즐겨 듣는 사람이지만 이곳에 사연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제가 겪은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털어놓아야 좀 후련해지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지금 저는 제가 겪은 일들로 인해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식구는 모두 네 식구랍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러니 지금 계신 어머니는 제 계모, 새어머니가 되시지요. 그리고 그 새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동생이 하나 있답니다. 남동생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 유흥가를 돌며 술에 절어 살고 있었어요. 이 정도 문제를 빼면 그저 평범한 집안이랍니다. 아버지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요즘 들어서 움직이는 게 예전만 못해. 근육이 좀 뻣뻣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운동 보적인가 보다. 운동을 좀 해야겠어. 아버지는 곧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하시고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시작하셨지요. 운동을 한 달 이상 하셨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근육통과 손이 부자연스럽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아버지는 파킨스 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인식 장애와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근육의 경직도 서서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기이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고 의료진이 말하더군요. 초기라서 그런지 아버지의 병세는 거의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없는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을 하시는 것도 약을 드셔서 그런지 예전보다 나아지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킨스 병을 진단받고 나자 새어머니가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당황해 하셨죠. 물론 남편이 그런 병을 얻었다는데 태어날 부인은 없겠지만 어머니는 눈에 띄게 조급해 하시는 것이었어요. 당신 사업체는 죽어도 큰애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떠나고 나면 작은애랑 나는 어떻게 하고요? 병이 서서히 진행돼서 내가 금방 죽을 일 없다잖아.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큰애가 당신하고 제 동생을 어떻게 외면하겠어. 그 녀석 그런 놈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아예 그러지 말고 유언장으로 상속 비율을 정해주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안심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정우는 당신이 낳지 않았다고 하지만 엄연히 당신 맏아들이야. 그 녀석이 자라면서 보인 마음 씀씀이 보면 모르겠어. 사업체는 어쨌든 그 녀석 것이고 이 돈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 죽고 나면 큰애가 다 알아서 챙길 거야. 걱정 말라고. 아버지의 병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도 새어머니는 조급해 하시는 가운데 우리 식구는 갑자기 일을 당하고 말았죠. 어느 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던 것이었어요. 다른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데 사장님의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비원이 들어가 보고 아버지를 발견했던 것이었죠.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완전히 절명하신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송되시는 도중 결국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죠. 참으로 황망했답니다. 앞서서 저희 가족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세상에 새어머니와 배다른 동생과 함께 남겨진 셈이 되었답니다. 다들 알다시피 내가 파킨슨병이라는 걸 앓고 있다. 그래서 미리 말해두지만 내가 죽으면 사업체는 큰아이 네가 맡아서 잘 운영하도록 해라. 병에 진단받기 전에도 아버지는 사업체를 제게 물려주실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진단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더욱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새어머니와 동생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아버지의 유언이 확고하다는 것을 새어머니와 동생도 알았기에 큰 반대 없이 넘어갔지요. 특히 동생의 반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안도할 만한 일이었으면서도 정말 의외였어요. 제 동생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녀석이었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쁜 일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녀석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죠.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취직시험 공부가 잘 안 돼서 귀를 바꿔보려고요.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될 거예요. 로스쿨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도 엉망이었고 따라서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에 간신히 입학했었죠. 대학에 가서도 학점은 형편없었고요. 공부에 애초에 뜻이 없는 녀석이 갑자기 로스쿨이라뇨.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영어 성적도 좋아야 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법학 적성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어야 하는데 동생은 도대체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변호사 될 때까지 아버지가 학원비 등등 해서 공부할 비용만 좀 지원해 주세요.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번다잖아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버지 크루즈 여행도 시켜드릴게요. 아버지가 일해서 은퇴하시더라도 제 덕분에 호강하실 거라니까요. 영우야, 로스쿨 들어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학점, 영어 성적, 법학 적성 시험 성적이 다 좋아야 돼. 영어 성적은 토익을 거의 만점 가까이 맞는 수험생들이 많다고 하고 영어하고 적성 시험이야 어떻게 하면 맞춰볼 수 있겠지만 일단 학점은 돌이킬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저의 말에 일단 새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셨죠. 뭐라고? 우리 영우가 변호사가 될 아이가 못 된다고? 변호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변호사라고 이름표 붙이고 태어난다더냐? 나는 영우 어떻게든지 변호사 만들 거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고 영우가 말하는 대로 지원해 주세요. 아버지도 혀를 끌끌 차셨지만 동생이 하도 조르고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동생이 말하는 대로 학원비와 교재비 등등을 대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로스쿨 준비를 위한 학원비는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뉴스에서 본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제도를 반대한다는 사법시험 옹호자들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가난한 처지에서 몇 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하고는 영판 다른 제도였어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 학비도 다른 대학원 학비에 비해서 많이 비싸더군요. 저 사장님,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 지금도 망설여지지만 둘째 아드님 말이에요. 제가 홍대 앞 거리에서 너무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아가씨들하고 같이 있고요. 아가씨들이 일하는 술집에 들어가 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형이 홍대 앞에서 이 고깃집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럴 리가. 우리 아이는 지금 로스쿨 가려고 준비가 한창인데 이 한 과장이 잘못 봤겠지. 그 녀석이 어릴 때는 공부를 싫어하더니만 지금은 어쨌든 로스쿨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네. 그 한 과장이라는 분은 아버지의 회사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아버지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사원이었어요. 한 과장은 동생이 만취한 상태에서 거의 아가씨들을 한쪽에 하나씩 데리고 다니더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가씨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짙은 화장과 옷차림이 범상치 않아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하도 구체적이었고 또 한 과장이 헛소리를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기에 아버지는 즉시 진상조사에 돌입하셨어요. 동생이 다닌다는 학원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동생은 그 학원에 등록한 일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 비싼 학원비는 그렇다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면서 수험서들을 독서실에 가져다 놓았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동생은 그 독서실이 어딘지 묻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결국 로스쿨 입학 준비를 위해서 쓴다는 돈은 모두 유흥비에 썼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훈이, 영우가 말이다. 좋은 일을 하는 게 맞니? 사는 지역에서 오갈 데 없는 독거 할머니들을 모시는 자선 사업을 하는데 후원금을 달래서 좀 주었었지.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후원금을 내라고 하니 일단 그 자선 사업체에 대해서 당숙이 좀 알고 싶다고 하신다. 동생이 이 지역에서 자선 사업을 한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동생이 전화했을 만한 친척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보았죠. 한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원금 조로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일 저녁 만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노스쿨도 자선 사업도 모두 돈을 마련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동생에 대한 사실 한 가지가 또 밝혀졌어요. 다름 아니라 동생이 대학 시절의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여자친구가 유부남을 잠시 사귀었던 건가 봐요. 그것을 빌미로 여자친구를 협박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쪽 집안에 폭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할 생각이니 그러기 전에 돈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가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었죠. 영우는 대학 시절 친구인데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유부남이랑 사귀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를 협박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 녀석 한마디로 양아치질을 하고 돌아다닌 것이었어요. 제 방에서 전화하는 내용을 귀를 문에 대고 자세히 들어보니 사채업 비슷한 것까지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40만 원 꿔주었고 일주일 후에 78만 원 돌려주기로 했잖아. 하루라도 약속 날짜 안 지키는 날이면 더치트에 사기범으로 등록해버릴 거야. 40만 원 원금을 일주일 쓰는데 78만 원을 갚다니요. 이건 도대체 연이율로 치면 몇 %인가요? 채무자가 되는 사람이 도저히 이 살인적인 고리 대금을 못 견디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더군요. 국선 변호인이 채무자를 돕고 있었고 동생은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에 전과가 없으므로 약식 기소로 끝났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동생이 태어난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것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동생 녀석이 치는 사고까지도 제가 돌아다니며 수습해야 될 판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남겨진 숙제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저는 우선 아버지가 쓰시던 사무실에 들어 앉아서 회사의 상태를 이것저것 점검해 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탄탄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회사는 부채만 가득 안고 있었답니다. 거기다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물품 대금으로 20억을 지출하셨던 것이었어요. 사장이 물품 대금으로 지출을 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회상에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있어야 할 텐데 물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불하셔야 되는 대금을 청구하는 곳이 속출했어요. 그런데 20억을 일시금으로 지출하신 상황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대금을 정리할 만한 자금이 넉넉할 리가 없었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회사는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회사는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사장이 아니라 대표였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회사의 감사도 따로 지정해 놓고 있었어요. 회사의 감사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의 작은 아버지였답니다. 네 작은 아버지가 나하고 자주 연락이 되었었는데
요즘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회사에도 연락이 없더냐. 너도 네 작은 아버지 계실 만한 곳에 연락을 좀 취해보아라. 이러니 회계 상황도 지금 쪼달리고 있다는 것 밖에는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였기에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20억에 달하는 사라져버린 물건과 그에 따라서 온전히 빚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는 지급해야 하는 대금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았죠. 거기다가 새어머니의 투정 비슷한 비아냥이 저를 더 괴롭게 했답니다. 회사를 남겼다더니 이건 회사가 아니라 다 마셔버리고 구겨버린 맥주 깡통 아니냐.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하나 분명하지 못하고 오로지 큰아들만 편애한 사람이었어. 그런 인간을 믿고 그것도 애 하나가 딸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저 훌쩍 시집와버린 내 탓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새어머니가 회사 상황을 알게 되자 이렇게 제 앞에서 대놓고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도 분명히 어머니잖아요. 거기다 말대꾸를 하기도 좀 못했어요. 영우야, 어서 먹어라. 복날에는 원래 이렇게 닭을 푹 고아서 먹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찢어줄 테니까 어서 많이 먹어. 그래야 한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거란다. 아이고, 정우 너도 있었니? 난 너 나간 줄 알고 한 마리만 삶았는데 이를 어쩌니? 그러나 새어머니의 말은 거짓말이었죠. 분명 아침 나절에 회사에 잠시 나갔다 들어온 저와 마주친 일이 있었고 제가 다녀왔노라고 인사까지 했는걸요. 냉장고를 뒤져보니 김치뿐이더군요. 달걀 한 알이 없었어요. 동생이 닭고기를 낼름낼름 받아먹는 앞에서 저는 김치와 밥만 놓고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그까지 닭 한 마리가 뭐라고 이렇게 서러운지요. 회사 상황이 어땠는지는 네 아버지가 말을 안 하시니 나는 몰랐고 어쨌든 내가 필요한 용돈은 갖다 주시는 분이었다. 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쓸 돈을 안 갖다 주니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머니 생활비 드리잖아요. 지금 회사 상황에서 생활비 말고 어머니 용돈을 따로 드리기 어려워요. 조금 지나서 회사 형편 괜찮아지면 용돈 따로 드릴게요. 아이고, 내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회사 사장 부인이라고 부러워들 하는데 이건 아들이 사장 되더니만 나를 아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도 팍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저는 새어머니를 어떻게든 달래드리려고 애썼지만 새어머니는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 죽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적지도 않은 액수의 용돈을 따로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새어머니가 요구하시는 액수를 맞춰서 한번 건네드렸죠.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물건들이에요? 이걸 다 사신 거예요? 지금 회사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그 형편에 어머니 용돈 드린 건데 그 돈을 다 이렇게 핸드백이랑 액세서리 마련하시느라고 쓰신 거예요? 아니, 나한테 준 용돈인데 너한테 조목조목 허락을 받고 쓰란 말이냐? 나 분명히 네 애미야. 너 도대체 이 애미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니? 내가 네 딸이냐 마누라냐? 이렇게 동생이 하는 짓은 마음에 들지 않고 새어머니와의 갈등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회사 사정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숙께서도 찾고 계시다던 작은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통해서 들리는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용수철처럼 뛰어 일어났답니다. 작은아버지! 도대체 어딜 가셨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셨던 거예요. 당숙들도 찾고 난리들이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회사 상황이 지금 말도 못해요. 오셔서 설명이라도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모시러 나갈게요. 정우야, 내 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적어도 7월 31일까지는 회사의 내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마.
만약에 말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못할 상황이 된다면 네 아버지에게 여쭤보아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마음에 잘 새기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저는 이런 작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여쭤보라니요. 작은 아버지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어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뭘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시간조차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작은 아버지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떻게든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작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7월 31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7월 31일이 되었는데도 작은 아버지에게는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거기서 딱 이틀이 지난 8월 2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고인께서 가지고 계신 전화기에 큰조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라서 연락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집 앞에 고지서가 자꾸 쌓여가는데 기척이 없으니 이웃이 신고를 했더군요.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오셔서 신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경찰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정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작은 아버지는 결혼도 안 하신 미장가 상태셨어요. 당연히 자손도 없었고요. 가장 가까운 혈족은 바로 저와 동생이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작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새어머니가 다 맡아서 그 일을 했죠. 그렇게 작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해 주시겠다는 회사의 비밀은 허공 중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그냥 미궁으로 남게 된 것이었죠. 도대체 회사에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작은 아버지가 안 계신 이상 어디다가 물어볼 데도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며칠간 작은 아버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말할 상황이 안 된다면 아버지께 여쭤보라는 그 말씀이 귀에 맴돌았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생각만 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에 이끌리듯이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으로 차를 몰았어요. 가면서도 제 스스로가 우스웠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인지 말이에요. 운전을 하면서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나왔고 이어서 그저 인사나 드리고 오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저 인사나 드리자고 왔지만 납골묘 앞에 서니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그간 회사 일로 힘들었던 것을 마치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 것처럼 중얼중얼 말씀드렸어요. 아마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았더라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봉안한 납골묘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대충 닦고 보니 아버지의 유골을 모신 유골함 옆에 낯선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유리에 얼굴을 대고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녹음기 같은 것이었답니다. 직원들에게 유골함을 모신 납골묘를 열어줄 것을 부탁해서 그것을 꺼내왔지요. 새어머니나 동생이 넣어두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 이런 물건을 넣어드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작은 아버지가 넣어두셨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어쨌든 놀라운 마음에 그것을 고이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지요.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에 그 녹음기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았어요. 작은 아버지의 살아생전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저는 갑자기 울컥하는 슬픔이 몰려와서 차를 잠시 갓길에 댈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우야, 네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아마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된다. 녹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는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작은 아버지의 말씀은 정말이지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답니다. 저는 이 녹음기를 들고
집이 아닌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고발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했죠. 녹음기에는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 안에 있는 CCTV에 대한 위치 정보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작은 아버지의 집을 수색해서 천장에 감쪽같이 숨겨져 있던 그 CCTV를 찾아냈답니다. 경찰은 그 CCTV를 검토한 후 바로 어떤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더군요.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그 사람을 긴급 체포했어요. 체포 당시 그 사람은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체포된 장소는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이었다고 했어요. 이건 다 여기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술도 내 마음대로 못 마셔? 당신들 뭐야? 경찰이 왜 나를 붙잡아 가는 거야? 이거 놓으라고! 그 사람은 체포되면서 술김에도 최대한의 반항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제 동생. 배달은 동생이기는 했지만 틀림없는 제 동생이었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저의 새어머니까지 연행되어 와 계셨죠. 새어머니는 저와 눈길이 마주치자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더군요. 우선 녹음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분들을 횡령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대표님, 대금은 분명히 지급되었는데 자재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대표님의 아버님, 즉 전 대표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 두 사람이 그 물건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녹음내에 있습니다. 대표님도 들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그 물건들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다른 곳에 아무도 모르게 매각되었더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억이었어요. 20억에 달하는 물건을 새어머니와 동생이 빼돌려서 조금 싼 값으로 매각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현금을 만들어 비자금으로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슬픈 와중에 그런 생각을,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돈은 지급되었는데 물건이 없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해 알게 되어서 후련하다는 느낌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도 아려왔답니다. 어머니, 정말 녹음되어 있던 말이, 그리고 경찰이 설명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도대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네? 아무리 한 집의 식구로 살았다지만 너는 나한테는 분명한 남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 남편이 갑자기 죽었으니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았겠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가 나를 남편이 하듯이 대우해 줄 거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어쨌든 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뿐이야. 비록 저를 낳으시지 않으셨다고 해도 제 어머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물건만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으셨어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아버지 살아생전처럼 어머니께 용돈도 풍족하게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제가 어머니 대접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어느새 새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서 깬 동생도 새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죠. 평상시 입버릇처럼 저에게 사업체를 넘기겠다고 하신 말에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몫을 일부라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었다는 자백이었죠. 그런 사연으로 저는 그야말로 껍질만 남은 회사를 물려받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데 7월 31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었나요? 그것은 여기 계신 대표님의 동생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 알고 계신 분이니 동생분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생이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체념한 듯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작은 아버지가 저와 엄마가 물건을 내다 매각한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7월 31일까지 시간 줄 테니 자수를 하라고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엄마의 범행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하셨고요. 동생의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아시기 위해 되도록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영우야, 너와 네 엄마가 회사 물건을, 그것도 자그마치 20억에 해당하는 물건을 빼돌려서 팔아버린 거
나 다 알고 있다. 7월 31일까지 네 발로 경찰에 찾아가서 회사 물건을 횡령했다고 자수를 해라. 그리고 정당하게 죗값을 받아.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 범죄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7월 31일에 작은 아버지가 집에서 동생을 기다리셨던 것이었죠. 동생이 만일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작은 아버지가 사건을 폭로할 수도 있었기에 7월 31일에 작은 아버지를 찾아올 것이라고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의 짐작대로 동생은 자수하지 않았고 작은 아버지가 주신 기한의 마지막 날 작은 아버지 댁을 찾아갔던 것이었답니다. 동생에게 자수를 권하신 다음 제게 7월 31일에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즉, 동생이 자수를 하든 당신이 폭로를 하든 7월 31일에는 사건이 공개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신청했던 구속영장에 대한 허가 떨어졌어요. 정식으로 당신들을 입건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어머님 되시는 주정혜 씨 횡령 혐의로 정식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송영우 씨,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시간부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살인죄가 이 대목에서 왜 나온다는 말인가요?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동생에 대해서 살인죄로 체포하겠다는 경찰에게 반발했어요. 살인이라뇨. 얘가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한 아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얘가 도대체 누구를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야, 너 말 좀 해봐. 억울하지도 않냐? 말 좀 해보라니까 이 자식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친 듯한 비명소리에는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은 울음소리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답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어요. 살인? 살인을 했다고요? 우리 영우가. 그것도 작은아버지를? 하하하, 그럴 리가요. 그건 절대 아니겠지. 얘하고 작은아버지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아마 강도가 들었다가 그렇게 된 거겠죠. 새어머니는 울다가 웃다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새어머니는 결국 실신을 하시고 말았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새어머니의 침대 맡에는 경찰 2명이 엄중하게 감시하며 서 있었죠. 새어머니는 깨어나서도 한동안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동생에 더하여 작은 아버지에 대하여도 걱정이 많으셨죠.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군데 정착을 못하냐? 회사를 벌써 몇 군데째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 한 몸이나마 먹고 살 수 있겠냐? 장가를 안 들어서 수십 년을 걱정시키더만 이제 먹고 사는 일까지 걱정을 시키는 거야? 형님은 제 심정을 몰라요. 저는 지금 어딜 가도 일을 할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가는 데마다 나가라는 눈치를 받으니 나올 수밖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네 심정이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냐? 이 형한테 시원하게 털어놓기라도 하든가. 잘 들어라. 내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마. 이제 내가 너한테 우리 회사에 감사 자리 줄 거야. 여기서도 만일 적응을 못한다면 나는 다시는 네가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냐? 형님이 하라시는 대로 회사의 감사는 맡아볼게요. 그렇지만 형님은 제 심정 몰라요. 저도 세상에 적응하고 살고 싶다고요. 제 마음을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가는 직장마다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셨죠. 연세가 꽤 되셨는데도 자신을 위한 저축 한 푼도 없었죠.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러니까 골칫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어요. 나이 먹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는 동생에 양아치 짓이나 하는 작은 아들에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가져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후초에 갑자기 아버지의 심정이 짐작되면서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왜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드리지 못했는지 땅을 치도록
후회스러웠어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녀석은 부모님 제사에 얼굴도 안 비치지. 이 작은 아들 놈은 술에 절어 살면서 돈 쓰는 재미에 살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진 모양이다. 죽어서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뵙는단 말이야. 작은 아버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헤매시는지는 몰라도 정말 저희 집에 발걸음도 잘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에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오지 않는 작은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제사를 올리고 나셨지요.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생에 대해서도 일평생을 근심을 품고 사신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의 물건을 빼돌렸다니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더군요. 이제야 20억이나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회사 창고가 텅 비어 있었던 비밀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녹음 파일 속에는 작은 아버지가 동생과 새어머니에게 자수할 것을 간절히 권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답니다. 경찰의 재촉으로 그 상황도 동생이 설명했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 네 아버지한테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냐? 얼른 정우한테 털어놓고 그 돈 다 회사로 도로 입금시켜. 이 일만은 내가 관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못해요, 작은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형만 편애하셨는데요. 솔직히 지금 엄마나 나나 거리에 나앉은 느낌이라고요. 형이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거지꼴이 돼요. 정우가 성격이 꼭 제 아버지를 닮았다. 너희 모자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할 녀석이 아니야.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 횡령한 것만은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그리고 경찰에 자수부터 하고, 자수하면 형이 많이 깎인단다. 이 정우가 지금 회사를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어. 아무리 제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너그럽다고는 하지만 나하고는 솔직히 남남이에요. 지금 우리 몫을 조금이라도 챙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영우 입장은 이해해 주셔야죠. 영우야, 7월 31일이다. 그때까지 꼭 자수하거라. 제발 부탁이다. 정우는 틀림없이 용서할 거야. 내 말을 믿고 용기를 내보아라. 그렇게 7월 31일에 작은 아버지는 동생이 자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댁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그러나 기왕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었으니 이 말씀까지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해서 정말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7월 31일, 바로 그날의 동생이 작은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더군요. 작은 아버지의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처음에 경찰은 작은 아버지의 사망에 대하여 단순한 고독사로 처리하려 했다지요. 그런데 CCTV에 녹화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네가 나를 찾아온 거 보니 결국 자수를 하지 않은 게로구나. 내가 그토록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말이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이 일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나와 엄마 제외하면 그 횡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만 없어지면 그 20억 가까운 돈 우리 모자의 돈이 되겠죠. 안 그런가요? 동생이 작은 아버지가 마시고 계시던 물잔에 몰래 무엇인가를 넣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자수를 거부한 동생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셨던 작은 아버지는 그물을 들이키셨고 이내 잠드시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수면제를 물에 탄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내 작은 아버지를 베개로 누르는 패륜적인 장면도 찍혀 있었죠. 그만 됐으니까 이제 그 화면 꺼주세요. 알았으니까 꺼달라고요. 이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요. 한편 동생이 살인죄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듣고 실신하셨던 새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심상치 않았답니다. 한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로 있다가 깨어나셨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본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갑자기 잘게 찢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를 자신의 목에 감는 것이었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라서 새어머니로부터 그 이불 조각을 빼앗았어요.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서 이거 놓으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영우가 저 지경인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까지 먼저 죽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아들 영우 말이지. 아유, 아니야, 됐어. 아니야, 작은 아버지가 말이지. 새어머니는 마치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새어머니를 병원에 맡기고 동생을 찾아갔답니다. 경찰서에서나 나중에 검사 앞에 가게 되거나 고분고분하게 굴어라. 평상시 성질대로 대하지 말고 그저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형이 깎인단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호사를 선임할 작정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작은 아버지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그런 사람을 죽인 나한테 변호사까지 붙여준다니 정말 의외인데, 거기다가 회사 물건까지 팔아먹었는데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런 친절을 베푸는데? 형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는 위선 덩어리였어. 지금도 위선 떨고 있는 거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말고 가보셔. 어머니가 네가 체포된 사유 들으시고는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셔. 그런 상황에서 너까지 고분고분 굴지 않아서 검찰이나 재판부에 미운 털 박히게 되면 형량이 더 커질 수도 있대. 그러면 어머니 더 충격받으실 거다. 어머니 위해서라도 내가 네 죄를 어떻게든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새어머니지만 어쨌든 나를 키워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 그렇게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동생이 빙글빙글 웃더군요. 그 웃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대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꾹 참고 다시 수사에 잘 협조하려는 말을 하고 동생과 헤어졌지요. 집에 와서 생각에 잠겼답니다. 동생 녀석 말대로 제가 지금 마음에도 없는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인가 생각도 했지요. 동생 말대로 그냥 놔둬버릴까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새어머니와 동생이 밉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밉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돈부터 챙긴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액수의 물건을 훔쳐서 말이죠. 그래,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 그냥 놔두자 싶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동생 말이 기억났죠. 작은아버지, 우리 식구 말고는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죽인 그런 동생을 내가 정말 용서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어쨌든 제 가족들이었답니다. 돌아가신 자번 아버지가 당연히 가까운 혈족이셨지만 제 동생과 새어머니는 더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방치해 둔다고 해서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가 과연 잘한다고 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자동적으로 고개가 저어지더군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동생과 새어머니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 화를 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의 죄를 가볍게 하고 새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죠. 다음 날은 일찍 새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먼저 갔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으셨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계셨고 멀뚱히 계시다가 헛소리도 하시는 등 정신과 쪽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 영우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형을 죽일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변호사 붙일게요. 그러니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일은 아니지만 영우가 반성한다는 기미만 보이면 그래도 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식사도 하셔야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세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새어머니는 정말로 무서운 것을 본 사람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시더군요. 어머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랑 영우가 내다 파신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고 제가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걱정 마세요. 영우 때문에 이러시는 모양인데
저를 믿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 양반이 정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나 홀몸 아니라고 내가 말했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예요.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죠? 새어머니는 계속 저를 아버지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하시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저 사람하고 사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말씀,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의심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 그냥 헛소리를 하시는 거려니 생각했는데 자꾸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주치의를 만나서 새어머니의 증상을 자세히 말해 주었죠. 주치의가 한참 듣고 있더니 저더러 다시 어머니에게 가자고 했죠. 자, 다 말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남편분이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여보, 내가 말이죠. 아주 잠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영우가 태어났어요. 나 용서한다고 했죠? 그럼 됐어요. 이틀째 하는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마치 제가 아버지가 됐냐 다 용서한다고 새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잠깐이건 오래건 새어머니가 외도를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분명해 보였죠. 그리고 헛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동생 영우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었답니다. 선생님, 이거 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헛소리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에 왜 신경을 써야 하나요? 제 동생 못 보셨죠? 걔 우리 친가 쪽만 닮았어요. 저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영우가 외도를 해서 태어났더니 그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이라도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이 그랬답니다. 제 동생 영우와 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형제이긴 했지만 아버지 쪽만 꼭 닮은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해서 영우가 태어났다니요. 헛소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다는 말에 새어머니가 충격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할 밖에요. 아우에게 다시 찾아가서 어머니의 상태가 중하시니 네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말을 전했죠. 이런 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지. 형이 원죄가 뭔 줄 알아? 나는 원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이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 엄마 그럼 정상인 거야. 기억이 그렇게 정확한데 아프긴 어디가 아파. 아픈 사람 아니라니까. 새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던 중에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꼭 보셔야 할 일이 있으니 나와 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로 찾아갔고 우리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우리를 볼 수 없는 그런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 알면서 그랬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다 알고도 그분 죽인 건가요?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으시는 겁니까? 다 알고 한 일이라니까요. 영문을 몰라서 제 옆에 있는 경찰을 바라보니 경찰이 계속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생부라는 거 다 알면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보세요, 경찰관님. 혹시 그거 아세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 존재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갑자기 떠오를 때 그럴 때 없으셨어요? 아, 너무 평탄하게만 살아오셔서 그런 건 모르시나요? 저는 사춘기 이후로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제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관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존재를 지워버릴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갑자기 다리가 휘청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경찰이 제 팔을 붙잡아 주더군요. 그래도 제가 휘청거리니까
경찰이 구석에 있던 의자를 꺼냈어요. 작은 아버지면서 생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요. 어머니, 정말로 영우의 생부가 작은 아버지인가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새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어머니가 이렇게 실성 단계까지 온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답니다. 동생이 기소되고 재판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경찰이 동생을 존속살인죄로 검찰에 수사 보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검찰도 존속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대법원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엄마, 즉 낳아주기만 한 엄마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존속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확인했다지요. 검찰이 그것을 근거로 생부에 대하여도 그 확정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낳아준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생부에 대한 판결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쪽 변호사는 이 점을 가지고 검찰에 반박했지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그런데 생모를 죽인 것이 존속살인죄에 해당한다면 생부를 죽인 것도 존속살인죄에 해당되어 일반 살인죄보다는 큰 형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어요. 일반 살인죄가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인데 비해서 존속살인죄는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라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새어머니가 약간 정신을 차리셨죠. 그리고 새어머니에 대해서는 횡령에 대하여 초범이고 무엇보다도 의사의 진단서가 크게 작용해서 불구속 입건으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새어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오셨지요. 조금 정신이 드시고 나자 새어머니가 먼저 저를 부르시더군요. 네 동생의 재판 이야기 회사 사원 한 사람한테 전해 들었다. 네 작은 아버지는 평생토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아마 그 사람도 지금쯤 하늘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거야. 그것은 세상에서는 심판받을 수 없는 일이지. 세상이 심판한다고 해도 다 용서되지도 않을 거고. 나도 무덤 너머에 가서 재판을 받으마. 이 한마디를 끝으로 새어머니는 다시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아무리 외언을 하다시피 빌어도 입에 음식을 안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셨죠. 죽어서나 심판받을 죄. 아마도 작은 아버지가 새어머니와의 관계로 평생 큰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께서 회사에 감사 자리까지 주시면서 잘 살아보라고 하시니 그 죄책감이 더해진 것 같았고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했지만 저는 작은 아버지의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심정을 짐작하려 했었어요. 적어도 새어머니가 동생을 임신하고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 죄책감이 더 심하게 그분을 짓눌렀겠지요. 얼마나 암담하고 무서우셨을까요? 그동안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삿날에도 집에 오시지 않은 그 이유를 알만했어요. 네 작은 아버지는 말이다. 영우가 그렇게 안 했어도 알아서 먼저 떠나실 뿐이었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영우가 작은 아버지, 아니, 제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거 그저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 뿐이란다. 아마 작은 아버지도 그 심판을 죄덩어리인 아들로부터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이 말이 새어머니에게서 들은 그나마 앞뒤가 통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부터 하시는 말씀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야말로 정신을 놓아버리신 것이었어요. 결국 동생은 존속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장기간 퇴원을 못하고 계시답니다. 이렇게 저는 세상에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제일 간절하지요.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던 작은 아버지도 그립답니다. 동생은 제 면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새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하는 상태를 반복하고 계시죠. 우리 집안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일,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 그것만은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개함으로써 또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